어떻게 미국이 마두로, 즉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했을까요? 사실 니콜라스 마두로가 2026년 1월 3일에 미군 병사들에게 체포되기 전까지 몇 달 동안 베네수엘라와 미국 사이의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왜 모든 것이 군사작전까지 이어졌는지 이해하려면 2025년에 일어난 사건들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나라의 관계는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두로는 2013년에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 대통령 선거 이후 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 당국은 마두로가 승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각 투표소에서의 완전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자신들의 후보인 에드문도 곤살레스가 진짜 승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국제 참관인들과 국가들도 공식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은 마두로가 선거에서 정당하게 승리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이르자 워싱턴이 마두로에게 갖는 문제는 더 이상 선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랫동안 그가 마약 밀매와 연관되어 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마두로는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며 미국이 자신을 건져에서 몰아내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주 언급한 단체 중 하나는 트렌데 아라과로, 이는 베네수엘라의 범죄 조직으로 다른 나라에도 퍼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갱단이 마두로 정부와 연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보기관의 평가는 마두로 정부가 트렌데 아라과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관리한다고 말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2025년 9월 2일 상황이 갑자기 더 심각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군대가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에서 온 배를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따르면 이 배는 불법 마약을 싣고 있었고 트렌데 아라과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남부 카리브해에 더 많은 군함을 파견한 이후 알려진 첫 번째 공격이었습니다. 작전은 한 척의 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미국 군대는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마약 밀매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배들을 반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12월 말 이르자 참 실패가 넘는 공격이 이루어졌고 최소 110명이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의 불법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해 이러한 공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작전 방식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배에 무엇이 실려 있었는지, 탑승자들의 신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모든 증거가 항상 공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과 인권단체들 또한 바다에서 의심되는 마약 밀매업자들에게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공격이 늘어남에 따라 미국인들도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카리브해에는 군함과 군용 항공기가 늘어났습니다. 마두로에게는 더 이상 단순한 마약 단속 작전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워싱턴이 마약 밀매를 단지 베네수엘라를 위협하고 자신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구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개 행사에서 그는 베네수엘라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11월 21일 그는 카라카스에서 열린 학생 행사에 참석해 평화에 대해 연설하고 군중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마두로의 공개 행사 뒤에서는 훨씬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와 마두로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두로는 베네수엘라를 떠날 방법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떠나는 조건으로 법적 보호와 일부 제재 해제 등 몇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트럼프는 대부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두로에게 일주일 안에 떠나라는 기회를 줬지만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미국의 압박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12월에는 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 거래와 관련된 일부 유조선을 막고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제재를 받은 유조선이 베네수엘라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막는 봉쇄령도 내렸습니다. 마두로 정부는 미국의 행동을 불법적이고 해적 행위와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석유는 베네수엘라의 주요 수입원이라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베네수엘라는 이에 대한 여러 협정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밀매와 국가안보가 압박의 주된 이유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두로는 반복해서 미국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마두로는 계속해서 대중 앞에서 침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에는 그는 여러 행사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미국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는 동안 그의 정부를 향한 군사적 압박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025년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마두로는 여전히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가 마약 밀매에 맞서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베네수엘라가 쉐브론이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석유 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에도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는 더 이상 제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약 운반선과 외교적 위협이 베네수엘라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미군의 대규모 병력이 이미 그 지역에 배치되어 있고 미국이 마두로를 건조해서 완전히 축출하는 작전을 실행하기까지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두로는 여전히 대화에 열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늦었습니다. 2026년 1월 2일 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임무를 시작하라는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몇 시간 후 앱솔루트 리졸브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해 미국으로 데려오는 계획이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이 작전을 준비해왔습니다. 공격 몇 달 전부터 미국 정보기관은 니콜라스 마두로의 동선, 그가 자주 가는 장소, 그의 경호팀, 그리고 그를 찾을 수 있는 위치까지 모두 분석했습니다. 미국 특수부대도 마두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를 본떠 만든 모형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마두로를 반드시 체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작전의 목표는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그를 확보하는 데 실패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동원한 병력은 매우 막강했습니다. 약 20개 기지에서 150대가 넘는 항공기가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전투기, 폭격기, 헬리콥터, 드론, 그리고 기타 지원 항공기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수부대가 탑승한 헬리콥터들이 진입하는 동안 미군은 베네수엘라의 일부 방공망과 군사 목표물도 공격했습니다. 작전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였죠. 1월 3일 새벽 2시경, 카라카스와 인근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미군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마두로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공격 이후 공개된 작전 세부 사항에 따르면 마두로는 안전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미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의 아내 세실리아 플로레스도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헬리콥터로 현장에서 이송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와 플로레스는 먼저 미군 군함으로 이송된 후 미국으로 데려가졌습니다. 트럼프는 같은 날 두 사람이 이미 미국의 구금하에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단 하룻밤 만에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자신의 영토 안에서 다른 나라 군대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게 이것은 법 집행 및 국가 안보 작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형사기소를 받아온 사람을 상대로 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정부와 이 작전을 비판하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해한 행위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미군을 사용하는 것의 합법성도 작전 이후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뉴욕에 도착하자 마두로와 플로레스는 연방 구금 상태에 놓였습니다. 1월 5일 그들은 맨해튼 연방법원에 출두했습니다. 마두로는 마약 테러 음모와 코카인 밀수 음모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셀리아 플로레스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심리에서 마두로는 자신이 여전히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라고 말하며 미국으로 강제로 끌려왔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체포가 합법적인지 그리고 전 국가원수로서 면책 특권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이제 미국 법원에서 별도의 법적 공방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2026년 7월 이되면 연방 판사는 그의 재판 시작을 2027년 6월로 정했습니다. 그동안 베네수엘라는 지도자 없이 남게 됩니다. 베네수엘라 체제에 따르면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마두로가 없는 동안 그녀가 임시로 통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1월 5일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이것이 마두로 정부 전체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기존 군부 및 정치 지도자들이 그들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마두로가 체포되었더라도 베네수엘라의 전체 시스템이 바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도기가 조용히 지나갈지 아니면 새로운 혼란으로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하지만 마두로가 체포된 후 곧바로 또 다른 큰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왜 미국이 이렇게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이게 된 걸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이유는 마두로에 대한 오랜 범죄 혐의, 마약 밀매, 그리고 카르텔이 미국에 끼치는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작전 이후에도 베네수엘라의 석유에 대해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확인된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가
미국의 결정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빠르게 논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가 권력을 잃은 후 베네수엘라 석유 부문의 방향을 봉제하는 데 큰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두로가 체포되기 전에도 트럼프의 전략에는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5년에 그의 행정부는 라틴 아메리카의 몇몇 대형 범죄 조직들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렌데 아라과와 MS-13을 포함해서 말이죠. 이러한 지정은 미국 정부가 그 조직들의 도움이나 지원을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해 더 광범위한 법적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테러리스트 지정이 곧바로 군이 어디서든 그들을 상대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이 의심되는 마약 운반선에 대해 치명적인 군사공격을 가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법적, 정치적 논쟁이 더 커졌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이전의 마약 밀매 단속 캠페인은 대규모 군사작전으로 이어졌고 결국 베네수엘라 대통령 본인이 체포되는 결과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두로가 체포된 후 가장 큰 질문 중 하나는 미국이 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권한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의회가 전쟁을 선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대통령은 군대의 최고 사령관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의회의 명확한 승인 없이 군사력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의회에서 새로운 전쟁 선포나 특별한 법이 없었습니다. 해당 국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직접적으로 허가하는 새로운 법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를 체포하는 것이 그를 미국으로 데려와 형사 기소에 직면하게 하기 위한 법 집행 작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안에서 대규모 군사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국회의원들과 법률 전문가들이 그 설명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작전이 끝난 후 몇몇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가 의회의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에서 추가 군사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을 만들려고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내부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 범위에 대한 시각이 모두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카르텔에 대해 취한 조치도 중요합니다. 2025년 2월 20일 미국은 공식적으로 트렌데 아라과와 몇몇 다른 범죄 조직을 외국 테러 단체 목록에 올렸습니다. 어떤 단체가 이 명단에 오르면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자금, 조직원, 그리고 이들을 돕는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카르텔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어디서든 폭격하거나 군사공격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다른 나라의 영토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두로에게 제기된 혐의를 다루는 방식이 중요해졌습니다. 미국 검찰은 오랫동안 마두로와 몇몇 베네수엘라 관리들이 코카인을 미국으로 보내는 데 도움을 줬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마두로는 이러한 혐의를 부인했고 뉴욕으로 이송된 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가족과 가까운 몇몇 인물들도 마약 밀매에 연루된 바 있습니다. 마두로의 아내의 두 조카는 2015년에 체포되었고 이후 800kg이 넘는 코카인을 밀반이 발효한 혐의로 미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만으로는 마두로가 직접 트렌데 아라과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카르텔과의 진짜 연관성의 범위는 여전히 법적, 정치적 논쟁의 큰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많은 베네수엘라인들이 오랫동안 마두로에게 분노해왔는지 이해하려면 미국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 그들의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한때 베네수엘라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정부 수입의 상당 부분이 석유 판매에서 나왔습니다. 1999년에는 우고 차베스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00년대 초 석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정부의 자금도 많아졌습니다. 차베스는 수입의 상당 부분을 의료, 교육, 식량 지원, 주택과 같은 사회 프로그램에 사용했습니다. 석유 가격이 높았던 시기에는 베네수엘라의 빈곤율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했습니다. 다른 산업에는 투자와 개발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석유 가격이 높을 때는 정부가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하락하면 수입의 큰 부분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차베스가
2013년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후계자로 선택된 니콜라스 마두로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세계 시장에서 석유 가격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게는 큰 문제였는데 경제의 거의 전부가 석유 수익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석유 가격만이 하락의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부패 문제, 과도한 정부 지출, 가격 통제 등도 있었습니다. 다른 산업은 약하고 국영 석유 회사의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식량과 의약품 부족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힘든 삶 때문에 나라를 떠났습니다. 마두로에 대한 정치적 시위도 커졌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야당에 대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유엔 조사관들과 인권단체들은 베네수엘라 보안군이 고문, 자의적 체포, 그리고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선거에서도 야당과 국제 참관인들은 절차가 공정한지 반복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작전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마두로는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이미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왜 그렇게 대규모의 군사력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는지를 바로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가장 분명한 이유 중 하나는 석유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확인된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두로가 체포된 후 트럼프는 그 나라의 석유와 미국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미국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작전 이후 베네수엘라 석유를 어떻게 관리하고 판매할지에 있어서 말이죠. 이 때문에 트럼프의 비판자들은 마두로를 잡은 주된 이유가 정말로 석유 때문이라고 빠르게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미국 자체가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생산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대부분의 석유를 쉽게 채취하고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중 상당 부분은 중진류입니다. 이런 종류의 석유는 더 가벼운 원유보다 정제하기 어렵고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의 많은 부분이 오랜 세월 동안 파괴되고 방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매장량이 많아도 여전히 수십억 달러와 새로운 장비, 노동자들, 그리고 생산량을 크게 늘리기 위해서는 수년이 더 필요합니다. 즉, 석유는 미국의 이익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전체 작전의 이유가 오직 석유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와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 대해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마약 밀매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줄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에서 대규모 이주가 발생하는 것도 줄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서반구에서 자신의 영향력이 계속 강하게 유지되길 원합니다. 이 지역은 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카리브해를 포함한 세계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중국, 러시아, 이란도 중요합니다. 수년 동안 마두로 정부는 이 세 나라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과 무역을 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군사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도 몇몇 경제 및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협력했습니다. 워싱턴에게는 베네수엘라는 단순히 마약 문제가 있는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으면서도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의 주요 적국들과 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왜 베네수엘라가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더 분명해집니다. 마약 밀매, 이주 문제가 있고 석유,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이 지역에서 커져가는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까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간단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와 마약 밀매가 그들의 결정의 중심이라고 말하지만 석유와 서반구의 방향에 대한 통제를 포함한 더 큰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미국의 더 큰 전략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멀로 독트린이라고 불리는 오래된 외교 정책을 되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823년에 미국 대통령 제임스 먼로는 유럽 국가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더 이상 식민지를 확장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유럽의 지배로부터 막 독립한 상태였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서반구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823년에는 미국이 충분히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것이 단지 큰 정치적 경고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힘이 점점 커지면서 먼로 독트린의 사용도 달라졌습니다. 1900년대 초가 되자 미국은 이 원칙을 이용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이 지역의 여러 나라에
여러 차례 개입했습니다. 여기에는 군사작전, 지원, 그리고 미국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지도자들에 대한 압박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개념이 다시 강조되었습니다. 2025년 12월에 발표된 국가안보 전략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서방구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새로운 접근법을 트럼프식 보안 원칙이라고 명명하며 먼로 독트린에 추가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개념은 간단합니다. 미국은 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의 주요 안보 및 경제 파트너로 남고 싶어합니다. 남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같은 주요 경쟁국들이 중요한 항구, 에너지 프로젝트, 군사시설을 더 많이 통제하는 것을 막고 싶어합니다. 통신시설과 기타 전략적 자산들을 이 지역에서 통제하는 것도 막으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네수엘라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더 분명해집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마두로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의 관점에서 보면 베네수엘라는 단순히 마약이나 선거 문제만이 아닙니다. 누가 서반구에서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질 것인가 하는 더 큰 싸움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몬로 독트린 자체가 법적 권한을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이 다른 나라에 간섭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외교정책 원칙일 뿐입니다. 군사력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두로가 체포된 것이 논란이 된 이유입니다. 마두로가 권력에서 물러나자 기뻐한 베네수엘라인들도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이 경제 위기와 정치적 탄압 때문에 오랫동안 다른 나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안에도 마두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체포된 후 그를 복귀시키라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베네수엘라 전체 인구의 의견이 하나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적 자유에 오랫동안 문제가 있었고 정부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나라에서 진짜 여론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한편 마두로의 미국 내 재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마약 테러 음모와 코카인 수입 공모 등 연방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요 방어 논리 중 하나는 체포 방식입니다. 그의 변호사들에 따르면 미국이 베네수엘라 내에서 군사력을 사용해 그를 체포한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큰 쟁점은 국가 원수 면책 특권입니다. 마두로는 자신이 체포될 당시에도 여전히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대통령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그가 국가 원수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작전 당시 마두로를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면책 특권에 관한 문제가 큰 법적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연방 판사는 마두로와 셀리아 플로레스의 재판을 2027년 6월 1일에 시작하도록 정했습니다. 마두로의 사례와 자주 비교되는 역사적 사례도 있습니다. 1989년 12월 미국은 저스트 코스 작전으로 파나마를 침공했습니다. 주요 표적 중 하나는 지도자인 마누엘 노리에가였습니다. 노리에가 역시 미국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침공 이후 그는 파나마시티에 있는 바티칸 외교 공관에 숨었습니다. 이후 1990년 1월 3일에 결국 항복했습니다. 노리에가는 미국으로 이송되어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포와 군사 침공의 합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1992년에 노리에가는 마약 밀매 및 기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1992년에 미국 대 알바레즈 마차인 사건입니다. 연방 대법원은 피고인을 다른 나라에서 강제로 데려오는 것이 미국 법원의 관할권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합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국제법에서는 다른 나라에서의 모든 군사적 체포는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 법원이 피고인을 재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는지는 별도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두로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입니다. 그가 체포된 후 많은 나라들과 법률 전문가들이 한 강대국이 다른 주권 국가의 영토에 들어가 그 나라의 지도자를 자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 나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 없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 마약 밀매, 그리고 자위권을 작전의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이것이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강대국들도 같은 이유를 내세운다면 더 쉽게 군사행동을 정당화하여 더 약하고 가난한 나라의 지도자들을 공격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이 문제가 트럼프와 마두로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마두로가 사라진 후에도 베네수엘라가 자동으로 안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가 임시 지도자가 되었고 많은 전 정부 관리들과 보안군들은 여전히 그들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지도부는 미국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도 점차 일부 제재를 완화하고 베네수엘라 석유 및 가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더 큰 기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가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좀 더 개방적인 정치 체제와 더 자유로운 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두로가 없어도 이전 권력 구조의 상당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미국에 더 의존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단 하나의 이유로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약만이 이유가 아닙니다. 석유만이 이유라고 말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큰 그림에는 이주, 안보, 마약 밀매, 석유, 정치적 안정성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서반구에서 영향력을 두고 중국과 러시아와 경쟁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국가안보 전략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에서도 미국이 이 지역에서 주요 경제 및 안보 파트너가 되고 경쟁국들이 중요한 자산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분명한 목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스 마두로의 체포는 단순히 한 정치 경력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미국이 자국의 안보와 정치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력을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큰 시험이기도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앞으로 일어날 일이 더 중요합니다. 진정한 변화의 척도는 단순히 누가 대통령궁에 있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선거가 치러질지, 경제가 더 나아질지, 더 안전한 삶과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정부가 생길지입니다. 마두로가 체포되었다고 해도 베네수엘라에 관한 가장 큰 질문은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것인가? 베네수엘라 국민들 자신일까? 아니면 이곳의 이해관계를 가진 더 강력한 나라들일까?